밑에까지 마저 체크하시고요. 잠깐 설명할게. 사실 오늘은 여기 다 못 나가요.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개념만 알면 되니까 오늘 목표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 분화, 그러니까 지역 분화 이야기했죠. 그래서 20년상과 집신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 내부가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달라진다. 이런 걸 도시 구조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 대도시들이 대체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조그마한 도시는 해당 없고요. 서울 같은 큰 도시,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구가 몇백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들은 대체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어떤 도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면적으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다봤으니까. 그럼 도시가 이만하다고 그랬을 때요. 도시의 가운데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번호인데 1번 도심이라고 불러요. 도심. 자, 도심은 도시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네. 어려운 건 아니죠. 도심. 그리고 여기랑 완전히 대비되는 지역이 2번 지역인데 2번은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장자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역을 도시의 주변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사실 도심만 해도 성공. 왜냐면 거기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거랑 상대적으로 비교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주로 도시 중심부에 형성되면서 접근성이 제일 좋다. 뭐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대 및 임대료 및 집값, 땅값이 비싸다. 도심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이 용어 정도만 좀 알아주세요. 스카이라인 하는 말, 스카이라인. 자, 스카이라인 혹시 무슨 뜻일까? 스카이라인. 하늘에 선이 그어져 있대요. 우리가 건물들이 있으면 그 건물들의 제일 꼭대기 있죠. 거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잖아. 이걸 스카이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서울시청 근처는 스카이라인이 높아나죠. 높겠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조금 예외도 하고 우리 학교 주변은 스카이라인이에요. 이게 뭐 스카이라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하늘이 너무 잘 보이죠. 그리고 우리 시골 동네는 정말 스카이라인이 없죠. 지평선이 보이는 데라서. 동네마다 당연히 다르잖아. 그래서 건물의 평균 그 높이 있잖아. 그걸 스카이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심은 그럼 스카이라인이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높겠죠. 높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심 지역은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추 관리 기능이 있어요. 중추 관리 기능. 자, 중추 관리 기능에다가 지금 강조 표시되어 있죠. 네. 자, 이건 도심에만 있거든요. 네,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럼 중추 관리 기능이 뭐냐? 일단 관리한다.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 뭔가 관리가 필요해. 그런 기능이거나 아니면 중추적인 기능. 자, 중추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중추가 들어간 단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중추신경이 있죠. 자, 손가락 끝에 있는 면 신경을 뭐라고 불러? 이걸 말초신경이라고 불러요. 이거에 반대되는 거. 뇌나 척수 있죠. 이걸 중추신경이라고 부르잖아. 무슨 뜻이야? 중요한. 그래, 그러니까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런 뜻이잖아. 그럼 도시에 있는 수많은 기능 중에 자, 주민센터 얼마나 중요할까? 서울에 주민센터가 몇 개나 있을까? 많죠. 이건 중추 기능은 아니야. 근데 서울시청 이게 중추 기능이잖아요. 대표적인. 그 다음에 동네 슈퍼마켓, 동네 편의점 하고 커다란 백화점하고 다르죠. 네. 동네 병원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병원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정말 구멍가게하고 대기업 본사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도시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들 또는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잖아. 핵심 관리 기능들 이런 걸 중추 관리 기능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자, 서울시청이 여기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땅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여기 있어야 되지. 됐니? 네. 도심의 특징이에요. 자, 중추 관리 기능 체크하시고요. 뭐 고급 상가, 전문 서비스업 같은 것들은
아무리 임대료가 비싸도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이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학교 앞에다가 커피 전문점 차리면 쫄딱 망해요. 물론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해봐. 돈이 썩어 나와 돌면. 그러지 않을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거 기능의 이심 현상으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인구 공동화 현상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인구 공동화. 자, 이제 문맥을 보면 사실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맥을 보지 않고 학생들한테 공동화 현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따로따로 노니까 공동으로 같이 뭐 조별 수업을 하든, 이렇게 활동을 하자. 뭐 약간 뭐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자가 달라요. 자, 여기 동은 삼성동, 신림동, 대학동 할 때 그 동이에요. 네. 동네란 뜻이에요, 동네. 네. 지역? 네. 그럼 이 공은 무슨 공자냐면요. 자, 텅 비다. 공화. 시험이 끝났더니 마음이 왠지 허하다. 허하다고 표현하게 하기도 하지만 공허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 공자가 비일공자예요. 비일공자. 그래서 이 뜻은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원래 뭔가가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뭔가 텅 비어간다는 뜻이에요. 됐니? 네. 그 인구 공동화 앞에, 그러니까 공동화 앞에 인구를 붙이면 인구가 많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었다. 만약에 산업 공동화라고 한다면, 공장. 그렇죠. 여기 옛날에는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장이 줄어들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공동화라는 말은 어쨌든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럼 인구 공동화는 이제 이미 다 배웠어. 이제 정리하는 건데, 자, 지금은 서울이 이만하지만 옛날에는 서울이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 기능도 있고, 주거 기능도 있고, 뭐 공장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게 다 여기 있었겠죠. 근데 도시가 커지면서 여기에 땅값이 비싸졌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만약에 여기서 집을 짓고 내 집에서 살았는데,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기업 사장이 오더니만, 사장도 아니라 비서가 오더니만, 우리 여기다가 기업 본사 세우고 싶은데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집 팔아라고 하면 팔까 안 팔까? 당연히 팔겠지. 그럼 조금 이사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원래 여기에서만 사람이 살고 여기는 지금 도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도시가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찐 부자들은 여전히 여기 살죠.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찐 부자들이 강남에 살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 말하면 알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자 동네. 동네 이름. 일단 확실한 건 신림동은 아니야.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 정말 찐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파트 잘 안 살아. 뭐 대기업 회장들이 뭐 아파트에 살까? 아니죠. 동네 이름 중에 평창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저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집에서 전화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말했거든. 평창동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아내는구나. 그 평창동이 대표적인 부자 동네예요. 나중에 평창동 한번 가보세요. 왜 부자들이 거기 사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경복궁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산과 북악산과 안산의 그 사이쯤에 정말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아. 쓱 져 있는데 거기다 저택이 있으면 풍경도 너무 좋고요. 그런 동네가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당연히 사람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여기는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었겠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여기는 당연히 옛날에는 서울의 중심지였잖아. 여기만 서울이었잖아. 그러면은 뭐 60년대, 70년대 여기는 초등학교가 학생이 얼마나 많았을까?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고향이 서울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저 어렸을 때 학교가 어땠는지.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 정도나 어머니 정도면 어렸을 때 있잖아. 어머니 좀 그런가? 아버지가 조금 더 많나? 초등학교 있잖아요. 2부제가 있어. 2부제. 2부제가 뭐야? 오전반, 오후반. 그러니까 학급이 예를 들면 10학급이야.
10학급도 지금 초등학교로 많은 거잖아요. 근데 10학급까지 택도 없으니까 10학급인데 10반은 오전에만 수업하고 10반은 오후에만 수업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20반까지 있는 거잖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학교가 지금은 학생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요. 약간 좀 슬픈 뉴스들이 많아. 학교 앞에 반드시 있는 거, 문방구. 근데 문방구가 학생 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방구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만큼 인구가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여기만 좀 그랬다면 지금은 서울 주변 지역도 인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요? 줄어들어요. 서울 인구 줄어든다 그랬잖아. 다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그럼 특히 서울에는 애들이 많을까 적을까? 상대적으로. 왜?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빠져나가진 않아. 노인들은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자기 집들도 있고. 근데 이제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뭐 30대, 40대들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좀 슬프지만 빠져나간다는 표현보다는 쫓겨나는 거죠. 서울 살고 싶지. 돈만 많으면. 아닌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경기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자녀가 학생들인 거잖아. 서울은 초등학생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원시초등학교가 없어짐이 많이 뭐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시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당연히 장사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서만 발생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서울 거의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튼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 공동화라고 한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간 인구 지수에다가 정말 뭐 강조라기보다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거 주간 인구 지수 설명할 거거든요. 이렇게 도시에서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나중에 얘기할 시간 충분히 줄 거니까 설명 다 꼭 따로 정리하세요. 주간 인구 지수. 자, 여러분들 촌락과 도시의 큰 특징이 있어. 차이점이 있어. 뭐 인구 밀도 말고 그 다음에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냐 2차 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하냐 이거 차이 말고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인구 이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시골이야. 내 논과 내 밭에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출근 퇴근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뭐 끽해봤자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논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 자기 동네에서 다 먹고 자고 일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도시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이유는 도심에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은 주로 주변 지역에 사니까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촌락하고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촌락은 하루 종일 인구 밀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늘 일정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근데 도시는 지역에 따라서 낮 시간대하고 밤 시간대하고 인구가 달라요. 자, 보자. 관악구는 한낮에 사람 수가 많을까 아니면 밤에 사람 수가 더 많을까? 밤에요? 왜? 밤에 지원. 출근하고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서울시청 근처나 아니면 강남 쪽은 어, 낮에 많아 밤에 많아 사람이? 낮에. 낮에 많겠죠. 직장인들 다 거기로 출근하고 뭐 쇼핑하러 가고 그러겠죠.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이 차이를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그러면 귀찮아. 그래서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주간 인구 지수예요. 주간 인구 지수. 됐니? 네. 자, 그럼 공식 적어줄게요. 물론 여기 교재에도 공식이 나와 있는데 주간 인구는 절대값이지만 이걸 알아보기 쉽게 지수라고 의미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의 기준이거든요. 100보다 숫자가 크냐 작냐만 보면 여기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주간 인구 지수는요. 공식이 이거 외울 것도 없어. 그냥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가 뭐냐면요. 상주 인구예요. 상주 인구. 상주 인구고요. 여기 분모는 주간 인구예요. 주간 인구. 그리고 임의로 곱하기 100을 해서 값이 막 1.04, 막 0.87 나오면 그냥 안 좋잖아. 근데 곱하기 100을 하면 뭐 99, 103 익숙한 숫자가 나오니까
곱하기 되는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처음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설명을 하자면, 자, 상주하다. 무슨 뜻이야? 거기에 있다. 자,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사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민등록이 있잖아. 이해돼? 네. 근데 물론 일부 사람들은 주민등록하고 실제 사는 곳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뜻은 일정 기간 이상 그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됐니? 이런 걸 상주 인구라고 불러요. 상주 인구. 믿거나 말거나 나 지금 서울에서 20몇 년째 살고 있거든요. 주소지는 여전히 전라북도 전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소지만 따지면 전라북도지만 상주 인구를 계산할 때는 여기 고시촌 11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지역. 네. 됐어? 네. 아무도 안 물어보구나. 왜 주소지 안 옮겼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취할 때 있잖아. 그때는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번 뭔가 이렇게 옮긴다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원래 시골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여기 왔어. 근데 내가 뭐 여기서 영원히 살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어떤 그 고향? 영원히 살아야 될 곳? 그런 이미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주소지는 그냥 정비해서 놔두고 그냥 여기서는 뭐 이 자취방을 옮기든 하숙집을 옮기든 원룸을 옮기든 그냥 그때그때 옮겨만 가는 거고. 물론 그래서 나의 영혼은 여전히 전라북도에 있죠. 물론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드물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요. 귀찮아서. 근데 그렇게 해도 사는데 몇 문제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대한민국 안에 사는 거잖아. 괜히 말하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상주 인구는 주로 밤 시간대의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에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잠을 자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주간 인구는 낮에 말 그대로 주간은 낮을 말하는 거죠. 네. 낮에 실제로 거기 인구가 얼마나 많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직관적으로 대답했던 것처럼 관악구는 밤하고 낮하고 따지면 밤이 밤에 인구가 더 많죠. 사람이 더 많죠. 낮에는 아파트 같은 거, 집 같은 거 출근해가지고 빌 거 아니야. 밤이 되면 다 거기 돌아오는 거고. 네. 이해했죠? 네. 그럼 반대로 아까 강남이나 서울의 중심부 쪽은 낮에 사람이 더 많을 거고. 됐죠? 네. 자,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이 기준이야. 100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두 가지만 따져볼게요. 상업 업무 기능하고 그 다음에 주거 기능만 따질게요. 도시에 있는 핵심 기능이잖아.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고 잠을 잘 곳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고. 그쵸? 네. 자, 그러면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1번과 2번 중에 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야. 이게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1번. 1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네. 상업시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100보다 작다는 얘기는 2번. 2번이 더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네. 천천히 할 거니까 따라오면 돼.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주간 인구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크면 클수록 상업 업무 기능이 더 많다. 그리고 도심의 성격이 더 뚜렷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주간 인구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주거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밀집해 있다, 모여 있다. 그리고 도심이 아니라 주변 지역, 주거 지역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니?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으면 도시의 핵심 개념은 정말 다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외웁시다. 자, 서울 지도야. 자, 이거 통합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지도예요. 분명히 작년에 배웠을 거야. 미안해, 내가 안 가르쳐서 확신할 수는 없어. 아무튼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이게 지도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1학년 통합사회 수업할 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자, 볼게. 자,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대신 중요한 건 알아두자. 한국이라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중심인 서울인데, 우리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정도는 조금 알자.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여기 표시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진 않았어.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구. 어디가 제일 중요해? 서울에서. 아이, 당연히, 야, 니 관악구 살지? 야, 지금 여기가 관악구니까 관악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관악구 어디야? 여기가 관악구죠. 빨리 표시해, 빨리 표시해. 자, 관악구가 이렇게 있으면 관악구 안에서도 너희들 집이 어디쯤인지. 참고로 관악구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아, 그래도 제일 중요하잖아. 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 아무튼 여기가 관악구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안양이잖아. 네. 그건 알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안양인 거예요. 얘가 관악구인 거고. 자, 어쨌든 관악구를 중심으로 몇 개만 좀 살펴보자. 자, 관악구에서 이쪽에서 해가 뜨거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칠판 방향이 여러분 해가 뜨는 방향이야. 이쪽이 동쪽이고요. 그럼 이쪽이 서쪽이야. 자, 여기 넘어가면 무슨 구니? 금천구죠. 네. 자, 금천구는 시험에서 나와. 직하세요. 얘가 금천이에요. 아, 지금 내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 관악구에서 해가 지는 방향 서쪽, 동서남북이잖아. 얘가 금천이에요. 그렇군요. 이란.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저녁 때 해가 이쪽으로 질 거야. 그래서 정말 미친 척하고 이쪽으로 계속 가면 금천구가 나올 거예요. 자, 이쪽이 금천구고요. 자, 그러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야. 그럼 이쪽은 무슨 쪽이야? 아니, 동, 서. 이쪽이 남. 여기는 야, 내가 1학기 때 이야기했잖아. 우리 밥 점심 먹고 나와서 해가 있는 쪽이 남쪽이잖아. 해를 직접 보려면 눈 부시니까 그림자 보라고.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어? 그러니까 북쪽을 향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림자를 한 번도 안 봤죠? 네. 도시에 살면 사실 해를 볼 일도 없고 그림자를 볼 일도 없긴 해. 이건 시골 사람들만 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가 너무 잘 보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가면 안양. 여기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어디? 동작. 얘가 동작이에요. 자, 우리 관악구랑 동작구랑 붙어있는 건 알죠? 네. 여기가 동작이에요. 참고로 보라매 공원이 관악구랑 동작구랑 이렇게 경계에 있어요. 네. 보라매 공원의 저쪽 북쪽은 동작구고요. 이쪽 남쪽은 관악구예요. 알고 가라고. 알고 가라고. 자, 그러면 관악구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나오는 여기 서초죠. 아, 근데 안 적어도 돼. 자, 우리 관악구만 알자, 관악구만.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금천은 또 알자. 금천은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뭐 현실적으로 가자. 우리가 뭐 지리 교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도 이 공부해야 저희 25개 다 이름 외우죠. 헷갈려, 나도. 알아서 뭐하게. 지리가 단순 암기는 아니잖아. 이런. 자, 그럼 얘 중요한 것들 볼게요. 자, 당연히 이제 서울의 가운데 부분, 서울시청도 있고요. 중요한 뭐 대기업 본사들도 있고, 은행 본사들도 있고, 거대한 뭐 이렇게 좋은 호텔들도 있고, 누가 봐도 서울의 중심인 곳. 여기에요. 여기의 이름은 중구. 어느 도시든 대체로, 모두는 아니지만, 중구라는 데가 있어. 가운데 중자가. 얘가 중구예요. 서울의 중구.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주간 인구 지수가 300이 넘어가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서울시청 근처 가서, 혹시 아파트 본 적 있니? 없을걸? 거기는 땅값도 너무 비싸고,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대기업 본사라든지 그런 것들만 잔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구 도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시험에서 잘 물어보진 않는데, 얘가 워낙 성격이 뚜렷하니까. 근데 얘도 주간 인구 지수가 200보다 크죠? 자, 얘도 서울의 나름 중심지야. 아, 되게 쉬워. 그래. 자, 경복궁이 있는 곳. 아, 거기가 종로구예요. 자, 경복궁만 있는 게 아니라, 경복궁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청와대가 있죠.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로 다시 옮겨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지 중에도 중심지잖아. 그쵸? 물론 조선시대였으면, 여기는 이제 저잣거리 정도나 되는 거고, 왕이 사는 여기가 정말 중심이었겠지. 자, 어쨌든 여기 중구 알았어요? 네. 됐니? 네. 그 다음, 여기랑 성격이 반대인 곳은 여기 하얀색들이 다 성격이 반대거든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주로 물어봐요. 여기. 넌 어떻게 알았니? 아니? 노원이라는 거? 뭐 노원에서 살다 왔니? 여기 노원구. 자, 물론 관악구도 하얀색이지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주거 기능의 성격이 강해요. 노원구,
그 이름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MI. 나랑 학교에서 밥 같이 먹는 선생님 있죠. 아, 경태쌤. 경태쌤이 여기 살아요. 아, 이게 지금 얘들이 반응이 잘 별로 없구만. 자, 사는 데가 여기야. 학교는 여기야. 어떡할 거야? 그래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려. 차가 무조건 있으셔야겠네. 근데 차 타고 와도 교통체증가 출근 시간대에 아, 그래서 대중교통이 더 편해. 물론 이렇게 그런 차도 있잖아요. 우리가 4시에 퇴근인 건 알죠? 4시에 가잖아요? 여기 도착하면 6시 넘어. 차로 가려거든 여기서 9시에 나가야 돼. 도로가 안 막힐 때. 자, 아무튼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는 어쨌든 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원래는 여기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야. 원래 본가가 이 근처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 참고로 나는 여기 살면서 이렇게 출퇴근하죠. 걸어서. 내가 맨날 놀려요. 이거 학교에서 나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 나보다 먼저 퇴근해봤자 내가 집에 기어가도 내가 더 먼저 간다고. 사실이잖아. 야, 아침에 집에서 먼저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각 안 하려면 8시 전에 학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짱이잖아. 네. 그치? 네. 응. 나이 더 먹으면 가까운 데로 이사 오려고요. 그것도 힘들어. 자, 아무튼 노원구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천은 왜 체크하라 그랬을까? 금천의 특징. 다른 구랑 조금 대비되네.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금천구의 특징. 자, 금천은 혼자 말하면 좀 그렇고요. 얘랑 같이 말해야 돼요. 얘하고 얘 묶어서. 그리고 옛날에는 얘가 같은 구였어요. 내가 대학교 왔을 때 금천구는 없었어요. 이름이 구로구였어요. 구로가 구로 금천으로 쪼개진 거야. 깜짝 놀랐어. 나 분명히 대학교 때 지리 시간에 금천구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금천구가 있더라고요. 행정구역은 바뀌는 거니까. 그쵸? 자, 금천 구로의 특징. 야, 도대체 넌 나이가 몇 살이니? 맞아, 이런 거. 아, 그래? 자, 구로공단. 들어본 적 있니? 네. 들어보면 이상한데? 왜냐면, 이제 공단이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공장 지역. 뭔가 이렇게 조금 느낌이 좀 그렇잖아. 왠지 시끄럽고 먼지도 좀 나고 기름, 뭐 이렇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구로공단이 공식적으로 2004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름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을까? 그래, 디지털 단지. 그냥 그래,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역 있죠? 옛날에는 구로 공단역이었어요. 2004년도에 바뀐 거야. 난 기억하죠. 내가 지금 대학을 98년도에 입학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서울에서, 특히 여기 두 군데, 그 중에서도 금천, 공업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커. 왜? 공장이 있으면. 근데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상식. 자,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묶어놓긴 했는데, 물론 여기가 더 진하죠. 네. 서초, 강남구, 송파구. 서초, 강남, 송파를, 자,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지. 재수 없어 할 수는 있어도요. 강남 3구라고 불러요. 혹시 선생님이 강남 중학교 이야기 했던 거예요? 네. 그때는 여기가 서울이 아니던 시절, 허벌판이던 시절, 여기 동작구에 강남 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발달하기 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강남하면 여기가 강남이었어. 자, 얘네들이 강남이 부러워서 이름을 일부러 강남 중학교로 지은 거 아니다. 처음 강남 중학교 생길 때는 여기 없었다. 오해하지 말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를 강남 세개구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근데 말이 길잖아. 얘는 보통 생략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강남 하잖아. 그 강남은 서초, 강남, 송파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 이미지가 있죠. 네. 뭐 좋든 나쁘든. 또 좋은 걸로 치자면 집이 다 비싸다.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전문직 많다.
그럼 안 좋은 점은? 땅값이 비싼 건 뭐 안 좋다기보다는 일종의 필터지. 돈 많은 사람들만 거기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강남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또는 뭐 약간 어두운 면은 뭐가 있을까? 생각보다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검색해봐, 찾아봐. 우리나라에서 신경정신과, 정신의학과가 제일 많은 동네가 강남이에요. 아, 실제로 그래.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을까? 이건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해된다고 물어본 게, 자,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강남 3구에,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가 제일 많아요. 왜? 자기 얼굴이나 자기 신체를 뜯어 고치는 건, 미안이야? 바꾸는 건데, 그 자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 평생에 뭐 한두 번 갈까 말까. 이왕 가는 거, 잘 했는데 사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방에 살더라도 강남에 와가지고 성형외과 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정신의학과는 한 번 가가지고 뭔가 치유가 되나? 아니요. 자주 가야 되죠. 네. 그리고 보통은 환자가 많은 곳, 그곳에 정신의학과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니? 여러분 정신의학과 가는데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데 어지간하면 가지. 물론 이게 의사하고 맞냐 안 맞냐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하지 찾아보기도 하지만 집 가까운데 기본적으로 간단 말이야. 자주 가야 되니까. 근데 강남에 정신의학과가 면적당 개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이게 슬픈 어두운 현실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고개 끄덕여지죠? 네. 근데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해, 선망해. 근데 정작 강남에 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높은 비율로 마음이 아파요. 뭐 더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정말 또 농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 자, 우리 여기가 이름이 고시촌이죠. 왜 고시촌이야? 그러니까 고시가 뭔지는 알죠. 자,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이제 고시는 5급 공무원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9급, 7급 그 시험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고시는 5급이 5급. 그 5급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대빵이 5급이에요. 그래서 20대 뭐 초중반에 고시 합격하잖아요. 그럼 동사무소를 이렇게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묻지 못할 그런 것도 있어. 고시촌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익 근무로 동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직원들도 공익이니까 이렇게 부급보다 낮은 거 아니야. 그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막 우리 같은 거 같이 하다가 다음 위에 거기 동사무소 대빵으로 왔어.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자, 아무튼 다시 이 고시 중에 인원수가 제일 많았던 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외무고시. 이 셋 중에 뭐가 인원수가 제일 많았을까? 꼽는 인원수가. 독보적으로 사법고시가 많았어요. 사법고시는 이제 나중에는 1000명까지 뽑거든요, 1년에. 행정고시는 한 2, 3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고시촌이라고 하는 건 물론 다른 고시생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사법고시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왜 여기가 고시생들이 많았을까? 이건 지역 특성이야. 일단 땅값이 싸요. 지금 그나마 신림산 뚫려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좀 서울로 단도로 가기가 조금 편해졌지만 이거 신림산 없었으면 여기 교통 너무 불편하거든. 땅값이 싸요. 근데 고시생들한테는 교통 불편한 게 큰 단점일까? 아니요. 오히려 싸돌아다니면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교통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교통이 불편하니까 물가가 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대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고시 합격한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이 서울대겠죠. 옛날 서울대 법대이들. 그러니까 자기 학교 근처에 고시생들이 모여있다 보니 정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 애들도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고시생들이 있을까 없을까? 왜? 왜 없어졌을까? 사법고시 그렇죠. 로스쿨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고시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고 싶어도 너무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도전하는 거고
똑똑한 애들이 도전하는데 경쟁률도 되게 높은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기에 가까워. 집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고시보다는 다른 쪽으로 뭔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머리는 기본적으로 똑똑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때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PC방이 제일 많은 동네가 여기였어요. 보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PC방 겁나 많았어. 그래서 온라인 뭐 바둑, 온라인 장기 그런 거 있잖아요. 숨은 곳술이 다 여기 있었어요. 다 여기 있었어. 이게 어떤 지역의 특성인 거예요. 아무튼 여기 고시촌이 한때는 전국에서 PC방이 제일 많았다. 단위 면적당. 그리고 PC방 그 이전에는 DVD방, 뭐 만화방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좀 남아있는데 고시생들이 자기가 될 듯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인형 뽑기랑 비슷해요. 그 한때 여기 고시촌에 인형 뽑기 그 가게 있잖아. 네. 엄청 많았었어. 다시.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네.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하면 되지 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고시 준비하다가 페인 드린 사람 여러 번 봤거든. 다목고시 패치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좀 넘었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집에 맨날 모여가지고 맥주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